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강환국 작가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버크셔 헤더웨이 티셔츠를 입고 오셨네. 네, 그렇습니다. 저랑 네. 같이 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모자를 사고. 버크셔 티도 팔아요? 아니 거기 저 주주총회 전날 그 자사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 티셔츠 업체가 있어. 거기서 만든 거. 그죠? 그 오픈런을 해야 됩니다. 네. 12시에 그래요? 쫙 줄 서고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가가지고 30분 안에 사야 돼요. 안 사면은 못 삽니다. 야, 거기는 참 다양하게 돈 번다. 거기 혹시 사탕은 안 팔아요 거기서? 팔죠. 사탕도 당연히 팝니다. 그 당연히 팔죠. 시스캔디스라는 회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그 회사가 이제 자회사니까요. 네. 60년대 샀죠 아마 버핏이. 네, 그 주주총회 거기서 팔아요. 팝니다. 그렇죠. 대단하다. 안 파는 거 없어요. 책도 팔고 다 팔아요. 그래요. 모듈러 주택도 있고. 아, 그렇죠. 네. 애플도 파나 애플폰? 아이폰은 없던데요. 아이폰은 그런 데까지 안 와도 되니까. 자, 일단 오늘은 어떤 주제로 좀 저희한테 얘기해 주십니까? 뭐 다양하게 들고 다양하게? 왔는데요. 네. 뭐 사실 그 오렌지가 미국에 갔다 왔고 그 이번 달엔 독일에 좀 갔다 왔습니다. 2주 동안. 네. 그래요. 주식 싹 다 팔고. 맞아. 그거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럼 그거부터 먼저 할까요? 세린 주식 얘기 메이가 먼저? 주식 얘기 먼저? 네, 5월에 다 판다고 그래서 지금 이게 네. 뭐냐. 예. 어떻습니까? 일단 저거 한번 띄워주시면요. 자, 준비된 화면이 있군요. 네,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5번째 온 거고 이제 미국에서도 한번 이제 방송을 이제 같이 했는데요. 그 마지막에 온 게 이제 4월 20일인가 21일이었어요 여기.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사 팔고 나갔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팩트는 이제 그때 팔 때가 2,563이었고 지금 2,550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885가 862가 되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팩트거든요. 그러네. 네. 4월 말에 다 팔 때가 오히려 고점이긴 했군요. 그러니까 그때가 완전 고점인가? 그거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완전 고점은 아마 아닐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팩트는 지금 이거고 사실 이제 5월 한 10일인가? 그때부터 6월 초까지 이제 코스닥이 좀 올랐거든요. 이제 그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이거를 이제 좀 봐야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5월, 10월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지는 게 맞기는 맞거든요. 근데 이게 매년 그런 건 당연히 아니죠.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카지노에 딱 갔다 하면은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돈을 잃고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는 날도 있고. 그죠. 딴 날도 있고 이제 버는 날도 있고 하는데 그 확률이 이제 어느 정도인가 이제 좀 봐야 돼요.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4월 말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1월, 4월에 코스피가 수익이 좋으면은 그 후에 5월, 10월은 좋나라고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그 반대보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가 11월, 4월에 아주 안 좋으면은 5월, 10월에도 계속 안 좋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11월, 4월이 좋다고 하면은 5월, 10월이 뭐 엄청 좋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근데 연 단위로 보면은 이제 돈을 딸 확률이 43%?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43%그 정도. 그런데 어쨌든 그 중요한 거는 그 제가 판 그 시점 후에 떨어졌다라는 거죠. 지수가 둘 다. 네. 아니 뭐 우리 강 작가는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하여튼 5월에서 뭐 10월 사이에 돈 벌 확률은 돈 못 벌 확률보다 더 더 낮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다 판다고 한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주가지수 ETF 이런 건 좀 있습니다. 자산 배분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요. 주식 비중이 있긴 있는데 좀 작아요. 네. 그리고 개별주는 없어요 지금 제가. 네. 여튼 뭐 지금 그 지수만 보자면 4월 말 지수보다 지금이 더 높지는 않다는 거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5월에 조금 더 올랐던 적은 우리가 있습니다. 5월달에 올라갈 때 모셨으면 어떻게 되지? 하필 이때 모셨으니까. 그죠. 그때 그래서 제가 해외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일부러 딱 맞춰서 부른 건 아니고 예약은 한 3주 전에 예약돼 있던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프랑크푸르트가 어디 독일 갔다 온. 네. 독일은 또 놀러 가신 거예요? 독일은 그 놀러 간 건데 이제 제가 그 40살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20주년 졸업 파티가 있었죠. 거기 갔다 왔습니다. 독일. 그래 친구들 만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덕분에 그 수십 명 독일인들이랑 얘기를 좀 이번에 좀 많이 했죠. 네, 그들이 이제 뭘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상당히 많은 걸 배워 왔습니다. 이번에 가서. 네. 자 계속 해보시죠. 그래서 일단 그 투자에 대해서 제가 큰 깨달음을 또 한번 이번에 받았죠. 그게 뭐였냐면은 독일에 가니까 되는 게 없습니다. 되는 게 없다는 거는 독일에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뭐 저맨 레일 패스 같은 걸 주문해서 갔는데 당연히 안 왔고요. 그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맨 레일 패스를 가지면은 한 달에 5일 정도 좀 싸게 기차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티켓을 독일인 친구한테 보내라고 했거든요. 당연히 안 왔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안 하죠. 전화를 하고 역에도 가고 전화를 또 하고 실랑이를 했는데 당연히 된 게 없었고요. 네, 그리고 이 나라가 아직도 그 현금이 아니면 결제가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고요. 독일이? 네, 그렇죠. 네, 독일하고 일본하고 좀 비슷해. 네, 비슷합니다. 네, 에어컨도 없는 곳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되게 더웠습니다 갔을 때. 네. 식당도 보통 가면은 이제 주문할 때까지 10분, 음식 나올 때까지 20분, 먹고 계산서 나올 때까지 또 30분 이런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 한국에서 있다 가면 굉장히 답답하고 이제 열이 받는데 딱 한 2주 정도 있으니까 이제 그러려니 이제 하고 오히려 뭐가 가끔 되면은 막 기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행복 지수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뭐가 안 되다가 뭐 되니까 막 기뻐하게 되고 근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거의 다 기본적으로 되는데 이제 뭐가 안 될 때 짜증을 내게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투자에서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죠. 이제 투자를 할 때도 그냥 내 마인드가 이번 투자할 때 당연히 잃을 거야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을 하면은 실제로 잃을 때는 마음이 편하고 괜찮고 오히려 이제 뭐 벌기 되면은 막 기뻐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네. 그래서 기대치 자체가 완전 바닥이면 하긴 뭐 그렇게 마음 상할 일이 별로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보통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을 하죠. 내가 샀으니까 당연히 오를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안 오르면 열을 받고 막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손절을 이제 못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내가 샀는데 당연히 올라야 되는데 내려갔을 때 팔 수 없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어차피 잃는 거야 생각하면 아유 역시 내렸네 팔자라고 생각하고 오르면은 아니야 얘가 오르는 게 말이 돼 하고 이제 쭉 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좀 얻었습니다. 네. 독일 여행에서. 네. 그래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독일에 가보니까 사실 작년에 갔을 때는 전부 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엔 이제 그런 얘기 이제 별로 없었고요. 이제 모든 지식인들이 전부 다 에너지와 기후 변화 전문가가 돼버렸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네. 사실 그러니까 뭐 이제 물론 제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제가 한국에서는 그 기후 변화 얘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제 제 친구들이랑 뭐 만나고 이럴 때. 여기는 그 얘기만 했습니다. 가서. 네. 기후 얘기만 해요? 네, 기후 얘기만 해요. 네. 대충 어떤 톤의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대충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 하면은 독일도 앞장서서 많은 거를 뭐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제 관료주의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이제 불만이 많다 이런 말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난방법이 나오고 있는데 24년부터는 신규 건물에 이제 난방 65%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돌려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히트 펌프 그거 혹시 뭔지 아시나요? 히트 펌프? 네. 그거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가 본 건데 이제 전기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건데 그 공기에서 열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난방 열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공기에서 열을 뽑아요? 그냥. 네, 그죠. 네. 대기 중에 있는 열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열을 뽑아가지고 그게 여름엔 좀 더 많이 뽑히고 겨울엔 좀 덜 뽑히는 편인데 그 열을 뽑아가지고 난방을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 히트 펌프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설치하는 사람들한테 보조금도 주고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또는 뭐 지역 난방 쪽으로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를 강화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만 비싸진다는 거죠 전기가. 근데 작년에 전쟁 때문에 난방비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반발이 이상이 이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독일에 주로 이제 풍력 그 시설이 많은데 거기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남독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거를 벌써 설계한 게 벌써 10년 전인 것 같은데 아직도 못 만들고 있고. 네? 왜 안 돼? 그 이게 여기가 한마디로 그 관료주의가 어마어마합니다. 독일랜드가. 제가 왜 이제 되는 게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거더라고요. 그리고 뭐 풍력 발전기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풍차 같은 거를 거기다가 이제 갖다가 박아야 되잖아요, 땅에다가. 근데 그러면은 그거를 박기 전에 트럭으로 날라야 되는데 그게 또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직 허가를 못 받은 게 25,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풍차가 25,000개가 기다리고 있어요. 독일이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쓸 때는 그 새벽에만 달릴 수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딴 차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그 풍력 발전기를 세우기 전에 또 철새가 그쪽으로 날아가지 않는가 이런 것도만 검토를 수년간 또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답답한 게 있고. 근데 그거 딱 이해가 안 되는 게 전에 재작년인가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테슬라 기가 팩토리를 그 독일에다 만들었잖아요. 네. 정확히 도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저기 동독 그 위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할 때 그게 이제 엄청난 환경 영향 평가를 막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 법원에서 그냥 땅땅땅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패스트트랙으로 해가지고 공장 뚝딱 잘 빨리 지었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사회 일일 거고요. 네. 독일이 역시 다르다. 막 그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기억나잖아요. 한 2년 전에 그런 얘기해서 야 그런데
가보면 안 그렇다는 얘기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수십 명이 얘기를 했는데 다 이제 이 TMI에 대해서 의견 차이는 다 조금씩 있는데 하나는 공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관료주의가 심해가지고 되는 게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다니고. 거기도 뭐 하나 허가 받으려면 막 몇 단계 걸치고 이런 공무원들 막 이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 또 나미비아에 300억 유로를 투자를 해가지고 베를린보다 더 큰 태양광 단지를 조성을 해서 거기서 이제 열을 뽑은 다음에 수소로 바꿔서 다시 독일로 갖고 오고 뭐 이런 거를 지금 플래닝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듣고서 그 러시아의 그 에너지를 의존해가지고 이렇게 작년에 망했는데 이렇게 또 해외에 의존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죠. 근데 그들도 그거는 동의를 하더라고요. 네. 다른 나라에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를 갖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네. 이제는 좀 인식을 하시고. 그렇죠. 네. 지금 뭐 일어나는 변화들이 이런 변화들이 좀 있긴 있군요.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그 지식인들이 전부란 기후 변화 환경 전문가가 되었다. 이제 이거는 좀 놀라웠고요. 저는 작년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이게. 네. 독일이 그렇다는 건 사실은 유럽 전체가 약간 그런 분위기로 간다고도 생각해도 크게 틀리진 않겠군요. 그렇죠. 이제 딱 가보니까 그 프랑크푸르트 쪽에 한국 기업들이 무지하게 많이 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탄소법 이런 것 때문에 유럽에서 생산을 해야 되고 생산은 독일에서 못하고 보통 동유럽에서 하는데 유럽 본부나 이런 거를 보통 프랑크푸르트에 많이 두는 거죠.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무지하게 많이 들었더라고요. 유럽에 들어온 기업들이. 네. 그리고 이제 딱 가보니까 또 느낀 게 그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심각했다라는 걸 좀 느꼈고요. 이걸 이제 뭐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모르는 나라의 문제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21년까지 이제 9년 동안 이제 7년 동안 제가 이제 독일에서 살았는데 그 동안에 그 슈퍼에서 가격이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가 있었을 때. 물가가 안 올라요? 네, 그 12년부터 21년까지 제가 슈퍼를 이제 늘 가는데 가격이 늘 똑같았거든요 그때. 마이너스 국채 기간이니까. 그렇죠. 예. 그랬는데 요번에 딱 가보니까 모든 가격이 최소 20% 이상 올랐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호텔도 그렇고 뭐 먹는 거, 자는 거, 식당 모든 게 다 올랐는데 그러니까 요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출 인상이 없었던 기업들도 지금이 기회다 해가지고 가격을 다 올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같은 건 많이 없어요? 당연히 이제 있고요. 그 또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그렇게 이제 물건값은 엄청나게 올랐고 딱 가보니까 그 모든 분야와 산업에서 인력난이 있습니다. 다 사람들이 모자라대요. 그래서 다 약간 니들 다 어디 갔니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일단 코로나 전에 서비스업에 있었던 사람들이 100이라고 하면은 한 80 정도밖에 안 돌아왔대요. 그게 있고 그리고 그 2년 동안에 그 사람들 그 교육하는 게 다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인력이 이제 못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한 60대 되셨던 분들은 코로나 후에 그냥 조기 은퇴하는 경우가 이제 많았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분야에서 지금 다 인력난이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급여 같은 것도 오를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기여했을 것 같고요. 보면은 이제 독일 인플레이션이 그 계속 이렇게 뭐 0, 1%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9% 10%까지 한번 쫙 뛴 적이 있죠.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서민들의 삶이 매우 팍팍해졌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독일 정치 쪽을 보면은 저기 보면은 SPD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지금 1여당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좀 특이한 체계인 게 그 세 개의 정당이 합쳐서 여당을 그 구성을 하고 있어요. 저 SPD라는 게 이제 3인당 쪽, 그러니까 중도 좌파 쪽이고 이제 그린네가 이제 친환경 그 녹색당이고 그리고 FDP가 좀 이제 자유주의, 그러니까 자민당 쪽이거든요. 그 요 셋이 합쳐가 여당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 밑에 그 AFD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반난민, 반유럽, 친러시아 포퓰리즘 정당이거든요. 보시다시피 걔네들이 지금 지지율이 제 1여당을 넘어섰습니다. 예. 상당히 좀 이제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예. 그럼 이제 이민이라든지 아니면 난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대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군요, 지금. 그렇죠. 지금 그 중동에서 한 200만 명이 들어왔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또 100만 명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독일에. 그래서 독일에 딱 가보면은 러시아어가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그 우크라이나 분들이 이제 러시아어를 많이 하거든요, 또. 예. 그래서 이제 많이 들리고 있고 그리고 이 친환경, 이 기후 변화 쪽에 이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그거더라고요. 그 아프리카랑 스페인 이쪽이 말라버려가지고 사막화가 되면은 지금 이 300만 명도 핸들링을 못 하는데 몇 천만 명이 그 유럽으로 올라올 것이다. 이제 그거를 걱정을 가장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 AfD라는 것이 굉장히 좀 그 프로 푸틴, 프로 러시아 정당이거든요. 네. 그 거기서 직접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 네. 푸틴으로부터? 네, 그 푸틴이나 러시아 쪽으로. 친 러시아, 네. 친 푸틴 정당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AfD라는 데는 일단 정부가 하는 건 다 싫어 정당인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이제 왜 돕냐 이거죠. 이게 남의 나라 땅인데 그 도와봤자 난민만 들어오고 있고 지금 우리의 돈을 그쪽에 갖다 붓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독일만 챙기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하는 정당이죠. 예. 그리고 지금 이 환경 정책도 지금 계속 뭐 안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딴 거 뭐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정부가 하는 건 무조건 싫다라는 건데 사실 독일 국민들도 얘네들이 뭐 잘해서 뽑는 거기보다는 정부 정책에 이제 불만이 많아서 지금 이제 물가도 올라가고 있고 뭐 난민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뭐 그 좀 뭐 모든 게 움직임이 좀 더디니까 이쪽의 지지율이 확실히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예. 아 근데 독일에 뭐 관심 없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사실 독일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유럽을 좀 알게 되고 그리고 저는 굉장히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환경에 관련된 얘기나 네네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체감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우리는 맨날 연준만 쳐다보지. 근데 세상의 반쪽의 일부는 또 거기 가 있거든. 그렇죠. 사실 그 이제 그 유럽 사람,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이제 주식을 이제 거의 하지도 않고 그 연준이라는 단어는 제가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지구를 살릴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이제 기후 변화가 나랑 뭔 상관이야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50% 이상의 식량을 수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근데 기후 변화 때문에 식량이 이제 안 나온다 하면은 수입이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다 그 네, 영향이 있죠. 그렇게 얘기해 주죠. 한국에는 거의 모든 일반 투자자들이 새벽에 그 FOMC 그 생중계를 보면서 퓨는 몇 명이고 뭐 세브랄은 몇 명이고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해석하면서 공부하면서 투자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아 제가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네. 아니 왜냐면 애들이 하도 주식에 관심 없다는 게 너무 보이기 때문에 주식을 잘 안 꺼냈고 잠깐 주식 유튜버 한다라고 하니까 그냥 딱 한 명만 그만하더라고요. 에? 주식? 야 그거 ETF 그냥 분산 투자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그 말만 딱 하더라고요 이게. 네. 한국이 대단한 거예요. 거기는 개인들이 뭐 기업 분석해서 막 어디 투자 이런 게 거의 없군요. 재밌는 게 독일에 상장 회사가 450개밖에 없어요. 450개밖에 없어요. 네,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는 700~800개가 있었는데 그것도 막 합병하고 사라지고 해가지고 그거밖에 없어요. 네. 아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래서 닥스 지수가 사상 최고가 된 거 아니야? 상장 회사 수 줄어들고. 아 그럼 주로 거기 그냥 기업들 아니면 이제 기관들 아니면 ETF 뭐 이런 것만 이제 하는 거예요 주로. 그렇죠. 이제 개인들이 주식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고 이제 그들은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하는가 딱 이제 보면은 이제 그분들은 이제 주로 부동산에 이제 많이 갑니다. 이제 그 친구들도 부동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벌써 이 사람들이 이제 기후 변화 쪽을 이제 고려를 하고 막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이제 한마디로 그 기후 변화가 오면 어디가 그나마 좀 좋을까 이런 거를 투자를 하고 실제로 뭐 스칸디나비아 땅, 농지 이런 거 산 친구들도 있고 이제 스위스에 이제 옮겨가지고 뭐 프랑스에 별장을 사는데 일부러 좀 고산지대에 샀다. 그래야지 이제 온도가 올라가도 이제 버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투자를 하더라고요, 얘네들이.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느꼈죠. 아 이게 자산을 이제 빌드업하면서 자산의 일부는 기후 변화 해치를 좀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의 예. 일부는 기후 변화 쪽으로 해치를 해야 된다. 네,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풍력주를 사고 뭐 태양광주를 사고 전기차주를 사고 그러는데 걔네는 저 높은데 땅을 사는구나. 네, 그렇죠. 네. 스위스. 근데 이런 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가 너무 달라가지고 굉장히 좀 신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저쪽은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나 그런 것도 좀 이제 보게 되었고요. 예. 사회 복지가 잘 돼 있어서 그러겠지 뭐. 그리고 이제 그 독일이 지금 이제 많이 좀 되는 게 별로 없다고 했는데 그게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위스인데요. 그러니까 스위스가 30년 독일처럼 이제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이제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나 미국 국적 있다 하면 좀 은근히 좀 자랑을 하잖아요. 근데 독일 애들은 미국 국적 부러워하지 않는데 스위스 국적 있다면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그게 좀 이제 그 옛날 독일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네. 그 세금도 좀 적어요 스위스가. 그래요? 네, 소득세 적고. 네. 네. 자 그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고. 야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투자 얘기를 해야죠, 그죠. 네.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그 하반기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간략하게 좀 하고 나머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좀 모실게요. 네, 저기 일단 그 미국 쪽을 보면은 미국이 중간 선거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보통 좋거든요. 또 올해도 예외가 이제 아니었습니다. 이제 S&P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그 박병장 부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14.5% 올랐고 이제 10월부터 22% 정도 올라 있거든요. 근데 그럼 이제 보통 중간 선거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주식이 이제 흐르는가를 보면은 보통은 한 7월까지 이제 많이 오르다가 3분기에 좀 그 횡보를 많이 하다가 다시 4분기에 올라가는 영향을 많이 그런 식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네. 7월까지는 좀 오르다. 네, 한 7월부터 10월까지 횡보하다가 네, 그 다음에 4분기 다시 오른다. 아 그래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 패턴이 좀 더 뚜렷하고요. 중간 선거 다음에 보통 나스닥이 S&P 500보다 더 많이 오릅니다. 근데 올해도 그랬어요. 올해 한 31% 올랐더라고요, 나스닥이. 근데 나스닥도 보통은 7월까지 보통 굉장히 많이 오르다가 4분기에 횡보하다가 그다음에 다시 4분기에 오른다. 이런 게 보통 패턴이더라고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10월이 뭐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7월만 예외입니다. 7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이제 독일에서 와가지고 이제 지수를 좀 샀죠. 코스피 한 달 동안. 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럼 이제 보통 한 6월 26일, 7일 이때부터 이제 말부터 좀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7월은 보통 이제 오르다가 이제 8, 9월, 10월이 보통 좀 안 좋은 패턴을 많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11월, 4월 패턴으로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확률적으로. 네. 근데 올해 같은 그러니까 이 확률이 안 맞을 때도 굉장히 많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기절성 패턴들이. 그래서 물론 지금 올해부터 당장 기절성 패턴이 망가질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올해는 비교적 잘 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7월은 조금 괜찮다가 8, 9, 10월 넘어가면서 좀 기다가 다시. 근데 다른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오해하지 마시고. 네. 야, 그 옛날에 몇 월이 좋고 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안 좋은 게 야,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의지해서 투자를 하겠냐. 안 그럴 수도 있고. 물론 확률은 확률인데. 예. 우리가 그 기업을 보고 그 기업에 천착을 해야지. 네. 내가 정말 7월이든 뭐 5월 세린메이든 내가 정말 이런 믿는 회사로 가는 거지. 그래서 계절성이라든지 순임이 있냐. 뭐 선거 앞두고 그걸로 해서 진짜 수익이 나냐 이런 그런 얘기도 많이 질문 받으시죠. 질문 받기는 하는데 근데 일단 그러면 그 믿는 기업을 사가지고 돈을 다 버시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이제 투자는 모든 게 그냥 확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제가 하는 거는 늘 확률이 좀 더 높으면은 베팅을 좀 더 크게 하고 확률이 낮으면 베팅을 안 하거나 작게 하고 그것만 계속 그냥 뒤풀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투자라는 게 절대로 0%와 100% 확률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대 오른다는 것도 없고 절대 내린다는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저런 그 통계들을 많이 돌려가지고 그나마 지금 확률이 좀 높은가 낮은가 그거를 판단하고 그걸 통해서 베팅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20년 해보니까 잘 먹히더라고요, 사실. 네. 당연히 안 먹히는 구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안 먹히는 구간에 너무 세게 잃지 않도록 그 안전장치를 만들어두는 거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나 계속 높은 확률이 계속 베팅을 하는 거죠. 네. 하긴 또 어떤 기업 공부한다고 해도 그 기업에 대해서 내가 하면 얼마나 할까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왜냐면 이제 같이 워런 버핏 그 용안을 봤잖아요, 우리가. 네. 찰리 몽거도 보고. 용안. 네. 워런 버핏이 애플을 딱 샀잖아요. 10년 됐나? 샀는데 가만히 있자. 세린 메이지 일단 5월달에 팔았다가 6월 말 11월쯤 다시 사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가치 투자자의 대가한테 가서 느낀 거는 야 이런 계절성이나 이런 것들은 보는 거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하고 저는 왔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강욱 작가를 거기서 만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난 속으로 좀 아이러니했던 거지. 예. 가치 투자자의 그 주주총회 장에서 그런 계절성이라든지 이런 확률 통계를 그게 일치하는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사실 그때. 사실 근데 버핏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고 팔 수 없죠. 네. 처음에는 없었죠. 그 사람도.
강 작가님. 그 저기 이제 그 어렸을 때요. 네. 네. 저는 사실 근데 투자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봅니다. 이제 가치 투자도 있고 저처럼 이제 컨트롤 할 수도 있고 기술적 투자도 가능하고. 근데 이제 사실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저는 요게 맞고 그분은 그게 맞기 때문에 이제 틀리고 맞다는 거 없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플렉시블 해야 된다. 그렇죠. 네. 나는 이제 개량화된 컨트롤 하지만 또 가치 투자의 대가의 장점도 배우고.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이제 내가 이제 나는 정말 그 컨트롤 쪽이 맞으면 나는 이제 컨트롤 가는 거고 내가 해봐서 맞아 본인 성정에 따라서 해야 돼. 그 도박적인 투자가 맞는 사람은 이제 도박적으로 가는 거고. 도박은 아니지. 여튼 뭐 같이 또 세나. 예, 아직 그렇게 이제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가는 거지. 네. 뭐 저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 나는 안 맞는데 어쨌든 죽어라 따라가 이것도 좀 안 맞는 거 같고. 그렇긴 해. 근데 나는 이제 워낙 숫자 개념이 숫자 개념이 없다기보다는 부지런하지를 못해가지고 그걸 막 엑셀 넣어가지고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아니 오히려 그거 부지런하지 않으니까 또 컨트 하신다는 분도 있는 거죠, 그죠? 제가 좀 그렇죠. 네. 강홍 작가님은 정말 사람들이 스타일이 참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트레이딩 이런 거를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제가 너무 게을러가지고 이제 그 매일 깨가지고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좀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번 시도했는데 그러니까 내 성향과는 전혀 안 맞는다 이런 거를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이제 좀 슬로우한 컨트롤 제가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 여행도 하고 독일 여행도 할 수 있으면 부럽긴 한데. 플렉시블은 진짜 제가 플렉시블하죠. 이 사람 컨트 얘기 들으면 컨트로 좀 한번 해볼까? 가치 투자 가치지 이러면서 이제 계속 정통 이쪽으로 넘어오셔야죠 이제. 스타일이 없어. 컨트로 갈까요? 이쪽으로 넘어오셔야죠. 렛츠고? 네, 당연하죠. 네. 그럼 거기를 가려면 나도 약간 일부를 좀 떼가지고. 네. 뭐이 시간 됐. 네, 참 다양한 게 좋습니다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도 건강 아니겠습니까? 우리 강홍 작가님 VCLC 하루 엔진으로 멀티비타민과 미네랄, EPA, DHA, 프로바이오틱스까지 요거 하나로 다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야 대박. 네. 외국도 많이 다니시는데 항상 건강하시고 얼른 드리세요. 하루하루 건강하게 가십시오. 그럼 더 건강해지는 겁니까? 네, VCLC 하루 엔진입니다. 네, 강홍 작가님 오늘도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시간 한번 좀 넉넉하게 해서 저녁 시간인데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부정부패의 폐해가 뼈에 사무친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청렴한 한 정치인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모든 국민들이 그 사람을 거의 메시아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그 풍토라는 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모두가 썩어 있다라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죠.